거친 바람이 마당 한가운데를 휩쓸고 지나가자 서연이 손에 쥐고 있던 붉은 댕기가 마치 단말마을을 내지르는 짐승처럼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진흙탕 바닥에 처박혔다. 그것은 단순한 비단 조각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한 선혈이 낭자한 흉터처럼 보였기에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흙탕물에 젖어버린 댕기를 주우려 다급히 몸을 숙였으나 그보다 더 빠르게 날아든 거친 가죽신이 댕기를 지시겨 버렸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곳에는 시어머니 초애 씨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동자에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미의 슬픔 따위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눈앞에 며느리를 향한 기이한 살기와 비릿한 조소가 가득 차 있었다. 서방이 과거를 보러 떠나는 마당에 부정타게 물건을 떨어뜨리다니 내년이 기어이 내 아들의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최 씨의 호통은 천둥 소리보다 날카로웠고 그 목소리에는 서연의 뼈마디를 시리게 하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 명균의 옷자락을 잡고 눈물을 삼키던 서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현실의 바닥을 마주하며 떨리는 손으로 진흙범벅이 된 댕기를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의 징조가 아니었다. 핏빛으로 물든 댕기가 진창에 구르듯 앞으로 그녀에게 닥쳐올 운명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끔찍한 예고와도 같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불길한 징조가 있기 불과 반 시각 전의 일이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는 김진사 댁 외동아들 명균의 채비는 분주하면서도 엄숙했다. 명균은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마을의 자랑이었으나 그의 곁을 지키는 아내 서연에게는 남편의 출세가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서연은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나 명균과 혼인한 뒤 시어머니 초애 씨의 극심한 구박 속에서도 남편 하나만을 바라보며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왔기 때문이었다. 명균은 짐을 꾸린 괴나리 보찜을 하인 칠성에게 맡기고는 사랑채 앞까지 배웅 나온 서연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이 고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오. 이번에 급제하여 돌아오면 내 반드시 부인을 감에 태워 한양 구경도 시켜주고 그동안의 고생을 다 갚아주리다. 명균의 목소리는 따뜻했으나 그 눈빛 속에는 홀로 남겨질 아내에 대한 근심이 짙게 깔려 있었다. 서연은 솟구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방님, 집안 걱정은 마시고 부디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어머니 복양은 제가 정성을 다해 할 것이니 오로지 글 공부에만 매진하시어 뜻을 이루소서. 서연은 품속에서 직접 수놓은 붉은 댕기를 꺼내 명균에게 건네려 했다. 그것은 부부의 연을 잊지 말라는 정표이자 남편의 장원 급제를 기원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물건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대청마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초애 씨가 벼락같이 고함을 치며 마당으로 뛰어내려왔던 것이다. 최 씨는 명균과 서연 사이를 거칠게 갈라놓으며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는 척했다. 그녀의 손길은 아들을 향한 애정이라기보다는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빼앗아 오려는 소유욕에 가까웠다. 어미가 보고 있는데 부부간의 작별이 유난스럽구나. 사내 대장부가 큰 뜻을 품고 집을 나서는데 계집이 질질 짜며 발목을 잡아서야 쓰겠느냐. 최 씨는 서연을 쏘아보며 혀를 찼다. 명균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달래려 했으나 최 씨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하인들을 재촉했다. 칠성가 뭘 꾸물거리는 개냐 하에 떨어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할 것 아니냐. 결국 명균은 아내에게 마지막 눈인사조차 제대로 건네지 못한 채 말에 올라야 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명균의 뒷모습이 마을 어귀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연은 대문 밖을 서성였다. 바람이 거세진 것은 바로 그때였다. 서연이 차마 전하지 못한 붉은 댕기를 손에 쥔 채 망부석처럼 서 있을 때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닥쳐 댕기를 낚아채 갔고 그것은 하필이면 최 씨의 발밑으로 떨어져 짓밟히고 만 것이었다. 진흙 묻은 댕기를 손에 쥐고 일어선 서연의 눈앞에 대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육중한 대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표변했다. 남편이라는 유일한 바람막이가 사라진 집안에서 서연은 이제 굶주린 늑대 앞에 던져진 양과 다를 바 없었다. 최 씨는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서연에게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구나. 아들이 떠나자마자 저 불길한 댕기를 떨어뜨리는 꼴을 보니 이번 과거 길도 내년 때문에 망칠까 두렵다. 최 씨는 며느리의 정숙함과 아름다움을 뼛속 깊이 시기하고 있었다. 아들이 장가들기 전까지는 오직 어미만을 따랐으나 혼인 후 밤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도란도란한 말소리에 초혜 씨는 질투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이제 아들이 없으니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광기를 마음껏 발산할 기회를 얻은 셈이었다. 무얼 멍하니 서 있는 개냐. 서방 없는 년이 한가롭게 마당이나 서성거릴 셈이냐. 오늘 안으로 저 뒤뜰의 장작을 다 패놓고 우물가에 쌓인 빨래도 모조리 해놓거라. 만약 해지기 전까지 다 하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양반과 규수에게 장작 패는 일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학대였으나 집안의 실권을 쥔 최 씨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최 씨의 입계는 비릿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날부터 서연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날씨였지만 초의 씨는 서연에게 소못 하나 제대로 내어주지 않았다. 서연은 홑겹 저고리 하나에 의지한 채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우물가에서 빨래를 해야 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고운 손등은 터져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정신적인 괴롭힘이었다. 초혜 씨는 밥상머리에서도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트집을 잡기 일쑤였다. 국이 짜다 밥이 질다 내년이 나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에잉, 재수 없는 년. 최 씨는 밥그릇을 엎어버리고는 서연을 굶기기 예사였고 서연은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찬물로 배를 채우며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했다. 밤이 되면 초혜 씨는 서연이 잠들지 못하도록 다듬이질을 시키거나 바느질감을 산더미처럼 안겨주었다. 촛불 하나 켜지 못한 어두운 방에서 달빛에 의지해 바늘귀를 꿰다 보면 서연의 눈은 침침해지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왔다. 그러나 그녀는 참아야 한다.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낼지언정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초혜 씨는 자신의 방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단순히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면 서연은 정경 부인이 되어 더욱 떵떵거릴 것이 뻔했다. 초혜 씨는 그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해. 명균이가 돌아왔을 때 전현이 이 집에 없어야 한다. 최 씨의 눈빛이 탁하게 번들거렸다. 그녀는 며느리를 쫓아낼 구실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거나 시어머니에게 불효한다는 이유로는 쫓아낼 수 없었다. 사대부 가문에서 며느리를 내치려면 칠거지약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가 있어야 했다. 그때 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머슴 칠성이 마당을 지나가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칠성은 힘이 장사고 우직했으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고 어딘가 모자란 구석이 있는 자였다. 순간 최 씨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사악한 계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곰방대를 잿더리에 탁탁 털어내며 낮게 웃음을 흘렸다. 그래, 부정한 년. 사내 없이 독수공방하는 계집에게 씌울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누명은 그것뿐이지. 다음 날 아침 초애 씨는 은밀히 칠성을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칠성은 마님께서 자신을 부르자 잔뜩 긴장한 채 방으로 들어와 조아렸다. 초애 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칠성 앞에 던져주었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주머니 끈이 풀리자 그 안에서 번쩍이는 엽전 꾸러미가 모습을 드러냈다.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이었다. 마님, 이것이 무슨... 칠성이 말을 더듬자 최 씨는 표독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칠성아, 네가 이 집안을 위해 큰 일을 하나 해줘야겠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저 내 말대로만 하면 이 돈은 물론이고 앞으로 네가 장가들 미천까지 다 대주마. 칠성은 침을 꿀꺽 삼켰다. 초애 씨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칠성의 귀에 끔찍한 음모를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고 더러운 것이었으나 탐욕에 눈이 먼 칠성은 고개를 주걱거리며 악마의 계약에 동참하고 말았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 우물가와 주막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진사 댁 며느리 말일세 밤마다 안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더구먼. 아니, 서방이 과거 보러 간지 얼마나 됐다고 설마 아낙네들은 쉬쉬하면서도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퍼날랐고 사내들은 킬킬거리며 음담패설을 늘어놓았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고 순식간에 서연은 밤마다 외간 남자를 들이는 음탕한 여인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정작 당사자인 서연은 뒤뜰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느라 담장 너머에서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흙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것은 앞으로 그녀가 흘리게 될 피눈물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어댔다. 바야흐로 서연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서서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완성되고 있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 김진사 댁 안채 주위에는 기분 나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고요를 깨는 것은 오로지 음습한 바람소리와 누군가의 은밀한 발소리뿐이었다. 머슴 칠성은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서연의 방 앞으로 다가가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그의 손에는 낯선 사내의 집신 한 짝과 때 묻은 허리띠가 들려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으나 초예 씨가 약조한 노잣돈과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어른거리자 칠성은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비집고 물건들을 안방 문지방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다. 방 안에서는 고단한 하루를 보낸 서연이 깊은 잠에 빠져 가느다란 숨소리를 내고 있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머리맡에 시커먼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잠꼬대처럼 남편의 이름만을 나지막이 부를 뿐이었다. 칠성은 일을 마치고 돌아서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어둠 속에서 이를 지켜보던 초혜 씨의 방문이 아주 잠시 열렸다 닫히며 섬뜩한 눈빛이 번뜩였다. 밤새 불어대던 바람은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듯 흉흉하게 울부짖으며 창호지를 거세게 흔들어댔고 서연의 잠자리는 불안한 꿈으로 뒤척였다. 이튿날 아침 동이트기가 무섭게 안 채 마당은 최 씨의 날카로운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2년 당장 나오지 못할까? 내년이 감히 내 아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따위 짓을 벌여 최 씨는 서연의 방문을 발길질로 박차고 들어가 아직 잠에서 덜 깬 며느리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마당으로 끌어냈다. 영문도 모른 채 맨발로 끌려 나온 서연이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며 물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그러나 초혜 씨는 대답 대신 서연의 방에서 찾아낸 사내의 집신과 허리띠를 마당 한가운데로 집어던지며 악을 썼다. 이 더러운 물건들이 어찌하여 내년에 방에서 나온단 말이냐. 밤마다 서방님 그리워하는 척하더니 뒤로는 외간 놈을 방으로 끌어들여 수작을 부린 게지.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아들 신세를 망칠 화근 덩어리가 기어이 사다를 냈구나. 마당에 모여든 하인들은 바닥에 나뒹구는 사내의 물건을 보고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웅궁거리며 서연을 애워쌌다. 서연은 눈앞에 놓인 물건들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어머니,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모르는 일입니다. 맹세코 외간 남자를 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것들이 왜 제 방에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서연의 절규는 처절했으나 이미 짜여진 각본 위에서 그녀의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최 씨는 미리 매수해둔 칠성을 앞으로 불러내며 매서운 눈초리로 다그쳤다. 칠성아, 네가 바른 대로 말해보거라. 어젯밤에 네가 본 것을 숨김없이 고하란 말이다. 칠성은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이다가 서연의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거짓을 고했다. 마님, 실은 어젯밤에 제가 뒷간을 가다가 안방에서 웬 산의 그림자가 나오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요. 어두워서 얼굴은 못 보았지만 분명 사내였습니다. 칠성의 거짓 증언이 떨어지자마자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칠성을 노려보았다. 칠성아, 네가 어찌 거짓을 고하느냐. 내가 너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없거늘 어찌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서연이 피를 토하듯 소리쳤으나 칠성은 고개를 푹 숙이고 뒤로 물러설 뿐이었다. 초혜 씨는 기다렸다는 듯 몽둥이를 집어들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들었느냐 증인까지 있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내년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똥통에 쳐박고도 살아서 이 문지방을 나갈 줄 알았더냐.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서연의 가냘픈 어깨와 등짝을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연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최 씨의 매질은 멈출 줄을 몰랐고 오히려 광기에 휩싸여 더욱 거세졌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서연은 흙바닥을 기어가며 최 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어머니, 제발 믿어주십시오.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제발 그때까지만이라도 참아주십시오. 그러나 서방님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초혜 씨의 화를 돋우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서방님,
내년 입에서 감히 내 아들 이름이 나와 명균이가 돌아와서 이 꼴을 보면 충격으로 쓰러질 것이다. 내 손으로 내년의 부정한 피를 씻어내고야 말겠다. 최 씨는 서연을 멍석에 말라고 하인들에게 호통쳤다. 하인들은 주저하면서도 최 씨의 서슬에 눌려 서연을 거적대기로 둘둘 말기 시작했다. 거친 지푸라기가 상처난 살을 찌르는 고통 속에서도 서연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어둠 속에 갇힌 채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면서 서연은 육체의 고통보다 억울함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건만 어찌하여 이런 모함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눈앞이 흐려졌고 그녀의 눈물은 거적을 적시고 흙바닥으로 스며들었다. 한참 동안의 매질 끝에 거적이 부러지자 서연은 피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의 고운 얼굴은 퉁퉁 부어오르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흡사 귀신과도 같은 몰골이었다. 최 씨는 침을 퇴뱉으며 차갑게 내뱉었다. 더러운 년, 내 집 마당에서 죽어나가는 꼴은 못 보겠다. 당장 내쫓아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하인들에 의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서연은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움직일 줄을 몰랐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쯧쯧, 양반과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저 꼴이 났을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사람들의 시선은 매질보다 더 아프게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무도 그녀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다.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만 주저앉았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하늘이시여, 보고 계시다면 벼락이라도 내려주소서. 이 억울함을 어찌 푼단 말입니까? 해질 무렵 서연은 간신히 몸을 이끌고 인적 없는 뒷산으로 향했다. 살을 내는 찬 바람이 피 묻은 적삼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죽음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서리빨 같은 결기만이 남아 있었다. 살아남아 수모를 견딘다 한들 이미 더러워진 이름으로 남편을 마주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남편에게 더 큰 치욕을 안겨주는 일이었다. 서연은 뒷산 중턱에 있는 늙은 소나무 아래에 멈춰 섰다. 그곳은 남편 명균이 과거 공부를 하던 시절 그녀가 몰래 도시락을 가져다 주며 수줍게 사랑을 속삭이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하얀 속치마 한 폭을 찢어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있는 힘껏 깨물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손가락 끝에서 붉은 선혈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치마폭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피로 유서를 써 내려갔다. 지아비에게 부끄러운 일은 추호도 없었으나 간악한 모함에 명예가 짓밟히니 살아서 욕됨을 당하느니 죽어서 정절을 지키겠나이다. 내 몸은 비록 썩어 흙이 되더라도 이 억울한 원호는 구천을 떠돌며 진실이 밝혀지는 날을 지켜볼 것입니다. 부디 서방님께서는 만수무강하시어 뜻하신 바를 이루소서. 피로 쓴 글씨는 붉다 못해 검게 타들어 가는 듯했다. 마지막 글자를 마치자 서연의 눈에서는 핏빛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혈서가 적힌 전을 품속 깊이 간직하고 소나무 가지에 댕기를 풀어 목을 맬 밧줄을 만들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사냐를 물들였지만 서연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만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이 떠나간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큰절을 올렸다. 서방님, 부디 다음 생에서는 아무런 근심 없는 곳에서 다시 만나 주십시오. 서연은 밧줄에 목을 걸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이 드드득 소리를 냈고 숲속의 새들이 놀라 푸드덕 날아올랐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녀의 치맛자락만이 처연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서연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다. 약초를 캐러 갔던 마을 노인이 그녀를 발견하고 기겁하여 관에 알리려 했으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초예 씨가 이를 가로막았다. 초예 씨는 시신을 보고 놀라기는커녕 귀찮은 쓰레기를 보듯 인상을 찌푸렸다. 에이구, 독한 년, 기어이 내 집에 초상을 치르게 하는구나. 관에 알릴 것 없다. 집안 망신이다. 초예 씨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서연의 시신을 서둘러 수습하게 했다. 염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멍석에 둘둘 말아 야산 구석진 곳에 구덩이를 파고 대충 던져 넣으라 지시했다. 비석도 세우지 말고 봉분도 만들지 마라. 부정한 년이 묻힌 곳을 누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칠성은 흙을 덮으면서 죄책감에 손을 떨었지만 최 씨의 서슬 퍼런 감시에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차가운 흙이 서연의 얼굴을 덮어버리자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해졌다. 그러나 흙무덤 속에서 서연이 품고 있던 혈서는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를 머금은 채 언젠가 다가올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다. 3년이라는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으나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영겁의 고통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추악한 비밀을 덮기에 충분한 두께의 흙더미와도 같았다. 한양으로 떠났던 명균이 장원급제라는 대업을 이루고 금이 환향하던 날, 마을 어귀에는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꽹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암행어사 출두요는 아니었으나 홍패를 앞세우고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명균의 위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했다. 비단 옷을 입고 관모를 쓴 그의 모습은 늠름하기 그지없었으나 정작 명균의 시선은 환호하는 인파를 넘어 오로지 집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벼슬에 올랐다는 기쁨보다 지난 3년간 하루도 잊지 못한 아내 서연을 다시 만난다는 설렘이 더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부인, 내 약속대로 금의환향하였소. 이제 당신을 감에 태워 고생 없던 시절로 되돌려 주리다. 명규는 말에 박차를 가하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대문 앞까지 마중 나온 어머니 초애 씨의 얼굴이 보였지만 그 옆에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서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예감이 스치듯 지나갔으나 명규는 애써 그 불길함을 떨쳐내며 말에서 내려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소자 명균이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그간 강건하셨습니까? 초애 씨는 아들을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듯 방이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우리 가문을 네가 다시 일으켜 세웠구나. 최 씨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으나 명규는 곧바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급하게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 서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지아비가 돌아왔는데 어찌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명균의 물음에 초예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준비해둔 거짓 눈물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통곡하는 신용을 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네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몹쓸 역병이 마을을 휩쓸었는데 며느리가 그만 그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단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명규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이라니요. 떠날 때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명균이 비틀거리며 되묻자 최 씨는 더욱 서럽게 곡을 하며 말을 이었다. 내 정성이 부족하여 며느리를 지키지 못했다. 전염병이라 옮을까봐 의원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갔다. 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차마 기별도 넣지 못했으니 이 어미를 용서해라. 명규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했다. 부인 내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왔는데 어찌 대답이 없소. 그의 절규는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마을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찬물 끼얹은 듯 숙연하게 만들었다. 기쁨의 잔치는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변해버렸다. 명규는 관복도 벗지 않은 채 당장 아내의 무덤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최 씨는 당황하여 말렸다. 얘야,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텐데 내일 날이 밝으면 가거라. 지금은 날도 춥고 산길이 험하다. 그러나 눈이 뒤집힌 명균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칠성을 앞세워 횃불을 들고 뒷산으로 향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의 칼바람이 명균의 뺨을 때렸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비통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칠성은 횃불을 든 손을 덜덜 떨며 앞장섰는데 이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운 공포 때문이었다. 한참을 올라 도착한 곳은 양지 바른 명당이 아니라 그늘지고 습한 야산의 구석진 비탈길이었다. 자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그곳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흙무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것이 내 부인의 묘란 말이냐. 명규는 처참한 광경의 말을 잇지 못했다. 비석 하나 없이 흙으로만 덮인 봉부는 짐승이 파헤친 듯 엉성했고 주위에는 가시덤불만 가득했다. 양반과 며느리의 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명규는 무덤가에 쓰러지듯 엎드려 통곡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늦었소. 차가운 땅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소. 명균의 뜨거운 눈물이 얼어붙은 흙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손톱에 피가 맺히도록 흙을 긁어 모으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칠성은 그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식은 땀을 흘렸다.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던 명균이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횃불의 불빛을 받아 기이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무덤 한가운데 피어난 한 송이의 꽃이었다. 한겨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이 엄동설한에 눈 덮인 흙을 뚫고 피어난 꽃이라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명규는 홀린 듯 그 꽃에게 다가갔다. 잎사귀 하나 없이 가느다란 줄기 끝에 매달린 붉은 꽃송이는 마치 여인의 입술처럼 혹은 맺힌 피처럼 선명한 핏빛을 띠고 있었다. 보통의 꽃이라면 추위에 얼어 죽어 검게 변했을 터이나 이 꽃은 제 안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듯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하늘거리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가 손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추운 겨울의 꽃이라니, 부인, 이것이 당신의 넋이요. 명균이 떨리는 손을 뻗어 꽃잎을 만지려 하자 놀랍게도 꽃이 스스로 움직여 명균의 손가락을 감싸 쥐는 듯한 기이한 감촉이 느껴졌다. 차가운 식물의 감촉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살결 같았다. 소스라치게 놀란 명균이 손을 거두려 했으나 꽃줄기가 명균의 옷소매를 휘감으며 놓아주지 않았다. 마치 가지 말라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절박한 몸짓이었다.
곁에 있던 칠성은 그 광경을 보고 히익 하며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나으리 저 꽃이 귀신 들린 게 분명합니다요. 어서 내려가시지요. 명규는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꽃을 참아 꺾을 수 없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꽃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알겠소. 내 오늘은 날이 저물어 내려가지만 내일 달이 밝는 대로 다시 와서 당신을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리다. 부디 조금만 더 기다려주오. 명균이 간곡하게 타이르자 신기하게도 꽃은 스르르 옷자락을 놓아주었다. 그러나 꽃잎은 여전히 명균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하여 명균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산을 내려와야 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명균의 등 뒤로는 알 수 없는 시선이 따라붙는 듯했고 귓게는 흐느끼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했다. 집에 돌아온 명균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다. 어머니 초혜 씨가 보양식을 들고 와 권했으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오로지 쓰디쓴 슬픔뿐이었다. 그날 밤 명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다. 꿈속의 배경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무덤가였다. 희뿌연 안개 속에서 서연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부인 명규는 반가움에 달려가 서연을 안으려 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온 서연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단아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흑투성이가 된 삼벗을 입고 있었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한 얼굴에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붉은 피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명규는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부인, 어찌하여 그런 모습을 하고 있소? 명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연은 억울함에 사무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 모양만 움직일 뿐이었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자신의 치마폭이었다. 피로 얼룩진 치마폭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어지럽게 쓰여 있었다. 명균이 그 글자를 읽으려 눈을 크게 뜨고 다가가자 서연은 갑자기 피눈물을 왈칵 쏟으며 명균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냉기는 명균의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방님, 억울합니다. 춥고 어둡습니다. 저를 꺼내주세요. 제 곁에 뱀과 독충이 우글거립니다. 드디어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한 쇳소리였고 원망과 한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고막을 찢을 듯했다. 서연은 명균을 끌어당겨 자신의 목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목에는 시퍼런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병이 아닙니다.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서연이 울부짖으며 피를 토해내자 주변의 안개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명규는 공포와 비통함에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누가 그대를 이렇게 만들었소 말해주시오. 그 순간 꿈속의 서연이 눈을 부릅뜨며 어둠 속의 한 곳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흉측한 구렁이 한 마리와 교활하게 웃고 있는 너구리 한 마리가 뙬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 짐승들의 얼굴이 서서히 사람의 형상으로 변해가는데 구렁이의 얼굴은 어머니 초의 씨를 닮아 있었고 너구리의 얼굴은 하인 칠성을 닮아 있었다. 명균이 그 기괴한 모습에 경악하는 찰나 서연은 다시 한번 명균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다. 붉은 꽃, 제 피로 피운 꽃입니다. 그 꽃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그녀의 형체가 안개 속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명규는 떠나가는 아내를 잡으려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가지 마시오, 부인 가지 마시오. 명규는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명균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명균은 자리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단순한 객꿈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끔찍한 꿈이었다. 아내의 피눈물, 목에 난 밧줄 자국, 그리고 구렁이와 너구리의 형상.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였다. 어머니가 말한 역병으로 인한 급사가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이 명균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아니, 그것은 의심을 넘어 확신에 가까운 직감이었다. 명균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병이 아니라 했소. 억울하다 했소. 명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날이 밝는 대로 당장 무덤가에 그 붉은 꽃을 집으로 옮겨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꽃이 진실을 알고 있다면 그 꽃을 통해 억울하게 죽은 아내의 한을 반드시 풀어주리라 다짐했다. 명균이 방문을 열고 나서자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칠성이 명균을 보고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명균은 칠성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전날 밤 산에서 보았던 칠성의 공포에 질린 표정과 꿈속의 너구리가 겹쳐 보였다. 진실을 향한 서글픈 추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리빨 같은 냉기가 감도는 아침. 명균은 하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뒷산 무덤가에서 가져온 붉은 꽃을 안채 마당 한가운데에 옮겨 심었다. 칠성은 삽질을 하는 내내 손을 벌벌 떨며 나으리 묘지에서 자란 꽃을 집안에 들이는 법은 없습니다요.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읍소했으나 명균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명균에게 그 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아내 서연의 환생이자 그녀의 피 맺힌 절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기이하게도 산속의 거친 흙에서 자라던 꽃은 마당의 고운 흙으로 옮겨지자마자 마치 제 집을 찾은 듯 무서운 기세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흙을 파고드는 뿌리는 마치 살아있는 뱀이 땅속을 헤집는 듯 꿈틀거렸고 붉은 꽃잎은 더욱 짙은 선혈빛을 띠며 요사스러운 향기를 내뿜었다. 그 향기는 꽃향기라기보다는 오래된 피비린내와 섞인 여인의 분 냄새 같아서 맞는 이로 하여금 현기증과 구역질을 일으키게 했다. 안방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초애 씨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저 불길한 꽃이 며느리의 원혼을 품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는 환청이 들려와 초애 씨는 귀를 틀어막고 괴로워했다. 전연이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는구나. 내 아들 옆에 딱 들러붙어서 떨어질 줄을 몰라. 초애 씨는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꽃을 심은 후 명규는 하루 종일 대청마루에 앉아 꽃을 바라보며 넋을 놓고 있었다. 과거 급제자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병자처럼 초췌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는 최혜 씨의 속은 타들어갔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들이 미쳐버리거나 혹은 덮어두었던 진실이 저 꽃으로 인해 만천에 드러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명규는 꽃 옆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잠이 들었고 하인들도 모두 행랑채로 돌아갔다. 그러나 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만 감으면 피눈물을 흘리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귓게는 억울합니다 하는 울음소리가 윙윙거렸다. 견디다 못한 초혜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래,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해.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면 그만이야. 산 사람을 이기는 귀신은 없어. 최 씨는 부엌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기이한 사리가 솟구쳤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마당으로 나섰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위는 칠흑 같았지만 마당 한가운데 핀 붉은 꽃만은 스스로 빛을 내는 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최 씨는 숨을 죽이고 꽃책에 다가갔다. 잠든 명균의 숨소리가 들려왔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최 씨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꽃 앞에 쪼그려 앉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하듯 낫을 겨누며 중얼거렸다. 이 독한 년 죽어서도 요망한 짓을 하는구나. 내 오늘 내년의 목을 다시 한번 쳐주마. 최 씨가 낫을 높이 치켜든 순간 꽃잎이 파르르 떨리며 마치 방어하듯 줄기를 비틀었다. 그 모습이 더욱 소름 끼쳐 최 씨는 에잇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낫을 내리찍었다. 서걱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식물의 줄기가 잘리는 소리치고는 지나치게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였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잘린 꽃줄기 단면에서 투명한 수액 대신 뜨겁고 끈적한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른 것이다. 초예 씨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솟구친 피는 최애 씨의 얼굴과 하얀 소복을 순식간에 붉게 물들였다.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그것은 명백한 사람의 피였다. 잘린 꽃대는 마치 목이 잘린 사람처럼 바닥에서 펄떡거리며 꿈틀댔고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꿀렁꿀렁 쏟아져 나와 마당의 흙을 적셨다. 최 씨는 피범벅이 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피피다, 이건 와라, 저리 가란 말이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낫을 휘두르며 발광하기 시작했다. 그때 비명소리에 놀란 칠성이 행랑채에서 뛰쳐나왔고 잠들어 있던 명균도 쏘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마당의 광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피를 뒤집어 쓴 채 낫을 휘두르는 노파, 피를 뿜어내는 기괴한 꼴, 그리고 흥건한 핏물. 칠성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눈에는 피를 뿜는 꽃이 마치 서연이 살아 돌아와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죄책감과 공포가 한계치에 다다른 칠성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이고, 마님 아이고, 아기씨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칠성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명백한 자백이었다. 명규는 피칠갑이 된 어머니와 바닥을 구르는 칠성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상황을 파악한 명균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칠성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죽을 죄라니 내 이놈, 바른 대로 말해라.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명균의 호통은 사자의 포효와 같았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마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아기씨 방에 남자 신발을 갖다 놓으라고, 외간 남자와 통정했다고 누명을 씌우라고. 저는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그만. 흐엉. 칠성의 자백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명균의 가슴을 후벼 팠다. 명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최 씨는 낯을 떨어뜨리고 덜덜 떨고 있었다. 피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탐욕과 질투에 눈먼 추악한 악귀의 형상이었다. 어머니, 정녕 이것이 사실입니까? 제 아내를, 그 착한 사람을 어머니가 죽음으로 몰아넣으셨단 말입니까? 명균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처절한 슬픔으로 떨렸다. 초애 씨는 뒷걸음질 치며 부정하려 했다. 아, 아니다. 저놈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게야. 나는 모른다. 저 꽃이 요물이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 묻은 붉은 피는 그 어떤 변명보다 확실한 증거였다. 명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명규는 칠성을 내동댕이 치고 창고에서 삽과 괭이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횃불을 밝히라 명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내 아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갔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명균의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벌벌 떨며 앞장섰고 칠성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다. 최 씨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주저앉아 있었다. 명균은 다시 뒷산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라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러 가는 길이었다. 무덤가에 도착한 명균은 망설임 없이 봉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 한 삽을 뜰 때마다 그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졌다. 얼마나 팠을까. 썩어 문드러진 거적대기가 드러났다. 관조차 쓰지 않고 짐승처럼 묻어버린 처참한 모습에 명규는 오열을 터뜨렸다. 부인이 못난 지아비를 용서하시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적을 걷어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유골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가슴팍 뼈 사이 흙투성이가 된 차에 썩지 않고 남아있는 하얀 천 조각이 보였다. 그것은 서연이 죽기 전 피로 쓴 혈서였다. 명규는 전날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 현실임을 깨닫고 전율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혈서를 집어 들었다. 세월이 흘러 피는 검게 변했으나 서연의 한이 서린 글자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지아비에게 부끄러운 일은 추호도 없었으나 간악한 모함에 명예가 짓밟히니 혈서를 읽어 내려가는 명균의 손이 격하게 떨렸다. 글자 하나하나가 서연의 피눈물이었고 비명이었다.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 명균은 짐승처럼 포효했다. 이 억울한 원혼은 구천을 떠돌며 진실이 밝혀지는 날을 지켜볼 것입니다. 명균은 혈서를 가슴에 품고 무릎을 꿇었다. 부인 내 이제야 당신의 억울함을 알았소. 내 이 원한을 뼈에 사무치는 이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리다. 산천이 떠나가라. 울부짖는 명균의 통곡 소리에 밤하늘을 가리던 먹구름이 갈라지고 차가운 달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무덤가 주위로 까마귀 떼가 날아오르며 슬피 울었다. 끌려온 칠성은 유골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고 빌었고 뒤따라온 하인들은 모두 숙연하게 고개를 숙였다. 명규는 유골을 수습하여 자신의 도포로 감쌌다. 그리고 결연한 눈빛으로 산을 내려다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한 선비의 모습은 없었다. 오로지 죄 지은 자를 단죄하겠다는 서리빨 같은 결기만이 서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명규는 피로 얼룩진 마당에 섰다. 잘린 꽃줄기는 여전히 붉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피는 마당을 가로질러 최 씨가 숨어 있는 안방 문지방까지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죗값을 치르러 가는 붉은 길처럼 보였다. 명규는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는 어머니, 아니 아내를 죽인 살인자를 향해 명규는 차갑게 일갈했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미워하여 죽음으로 내몬 며느리의 마지막 말입니다. 명균이 혈서를 최 씨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최 씨는 의아하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글자들에서 서연의 환영이 튀어나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명균아. 살려다오. 저것 좀 치워라. 초혜 씨는 바닥을 기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으나 명균은 차갑게 발을 빼냈다.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아들도, 그리고 어머니 자신도 오늘부로 죽은 것입니다. 명균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마당의 붉은 꽃은 밤새도록 피를 흘리며 그동안 감추어졌던 추악한 비밀을 세상 밖으로 토해내고 있었다. 비로소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밤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이후 김진사 대개 기와 지붕 위로는 더 이상 불길한 까마귀가 날아들지 않았으나 대신 집안에는 기괴한 웃음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서연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시어머니 초애 씨는 제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아 빈 바가지로 쉴 새 없이 자신의 손을 벅벅 문질러 닦아대곤 했는데 아무리 닦아도 손에서 붉은 피비린내가 진동한다며 괴성을 질러댔다. 이거 봐라. 피다. 며느리 피가 안 지워진다. 누가 물 좀 더 가져오너라. 헝클어진 백발을 산발하고 맨발로 마당을 뛰어다니는 그녀의 몰골은 한때 서슬퍼런 위세로 집안을 호령하던 안방마님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흉물스러운 광인의 형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광경을 훔쳐보며 혀를 찼다. 인과응보라더니 하늘이 무심치 않구먼. 그 꽃다운 며느리를 잡아먹더니 결국 제명에 못 죽고 적골이 났어. 초애 씨는 결국 며칠 후 헛것을 보았다며 뒷간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하인들에게 발견되어 방에 감금되었으나 밤마다 벽을 긁으며 잘못했다. 살려다오를 읊조리다 비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녀의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졌고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한편 악행의 공범이었던 칠성은 관아로 끌려가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였다. 원님이 내린 판결은 엄중했다. 양반가를 능멸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물어 곤장백대와 함께 천리박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라는 명이었다. 칠성은 형틀에 묶여 매를 맞으면서도 아픔보다는 죄책감에 울부짖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는 칠성의 뒷모습을 보며 명균은 차라리 저 매질이 칠성의 더러운 탐욕을 씻어내길 바랐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자 명균은 비로소 아내를 위한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가문의 전 재산을 털어 서연의 넋을 기리는 천도제를 준비했다. 그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도는 아내에게 바치는 뒤늦은 사죄이자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영혼의 혼례식과도 같았다. 명균은 직관을 불러 가장 볕이 잘 들고 따뜻한 양지 바른 언덕에 서연의 새 유택을 마련했다. 차가운 골짜기에 버려지듯 묻혔던 서연의 유골은 명균의 손에 의해 깨끗하게 씻겨져 최고급 비단 금침에 쌓여 새 관에 안치되었다. 상여가 나가는 날 명균은 상주가 되어 곡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고 결연한 표정으로 상여줄을 잡았다. 이제는 울지 않겠소. 당신이 가는 길이 눈물바다가 되게 하지 않으리다. 꽃길만 밟고 가시오. 오색 만장이 펄럭이고
구슬픈 만가 소리가 산천을 울렸지만 그 소리는 처량하다기보다는 장엄했다. 명규는 무덤가에 서연이 남긴 피 묻은 혈서를 함께 태워 올렸다.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자 명규는 하늘을 향해 외쳤다. 부인이 연기를 타고 억울함을 모두 날려 보내시오. 부디 저 하늘에서는 고통 없이 편안하시기만 하오. 새 봉분이 완성되자 명규는 집 마당에 옮겨 심었던 그 기이한 꽃을 조심스럽게 파내어 무덤 옆에 다시 심었다. 놀랍게도 낫에 잘려 피를 철철 흘리던 꽃줄기는 어느새 아물어 있었고 흙의 뿌리를 내리자마자 잎사귀가 파릇하게 돋아나기 시작했다. 명규는 무릎을 꿇고 꽃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제 집으로 왔소. 여기가 당신이 영원히 쉴 곳이요.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내가 곁을 지키리다. 명규는 관직에 나가는 것도 미루고 3년 동안 심요살이를 자처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덤과 움막을 지키며 아침 저녁으로 서연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다. 밤이면 달빛 아래서 시를 읊어주고 낮이면 무덤가의 잡초를 뽑으며 마치 살아있는 아내와 대화하듯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지극정성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여 처음에는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도 점차 명균의 순애보에 감동하여 떡이나 과일을 가져다 주며 위로를 건네기 시작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심요살이가 끝나갈 무렵에 어느 맑은 날 아침 명균이 세수를 하고 무덤가를 바라보았을 때였다. 핏빛처럼 붉고 검붉은 기운을 내뿜으며 보는 이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꽃이 하룻밤 사이에 눈이 부시도록 투명하고 순결한 백색의 꽃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붉은 핏물은 온데간데 없고 꽃잎은 마치 선녀의 옷자락처럼 맑고 고왔다. 그리고 그 꽃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향기는 진하면서도 머리가 아프지 않고 맞는 순간 마음속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한 평온함을 주는 향기였다. 명규는 떨리는 마음으로 꽃 앞에 다가갔다. 부인, 정녕 당신이요 이제 모든 원한을 잊고 용서하신 게요. 그때 산들 바람이 불어와 하얀 꽃잎을 살며시 흔들었고 명균의 귓가에 서연의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춥지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서방님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묶였던 매듭이 풀렸습니다. 부디 이제는 슬픔을 거두시고 서방님의 삶을 사십시오. 저는 꽃이 되어 언제나 이곳에서 서방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명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주한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꽃에서 뿜어져 나온 향기는 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까지, 아니 천리 밖까지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며 이게 무슨 향기인가 맡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구나 하며 신기해했고 사람들은 그 꽃을 서연의 정절과 넋이 서린 꽃이라 하여 칭송하기 시작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명규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다. 그는 조정의 부름을 받아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결코 교만하거나 부패하지 않았다. 그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청렴결백한 목민관이 되어 칭송을 받았다. 억울한 누명을 쓴 자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진실을 파헤쳐 주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녹봉을 털어 베풀었다. 주변에서는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하여 재혼을 권유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명규는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주인이 있네. 두 주인을 섬기는 신하가 없듯이 두 부인을 섬기는 지아비도 있을 수 없는 법이지. 그는 평생 혼자 살며 틈만 나면 고향으로 내려와 아내의 무덤가를 찾았다. 명균이 늙어 백발이 성성해진 어느 늦가을,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개는 그 사이 하얀 꽃들이 군락을 이루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꽃은 잎이 무성할 때는 꽃이 피지 않고 잎이 다 말라 죽은 뒤에야 꽃대가 올라와 꽃을 피웠다. 잎과 꽃이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운명. 그것은 마치 명균과 서연의 애달픈 사랑을 닮아 있었다. 명균은 지팡이에 의지해 꽃밭 한가운데 앉았다. 부인, 많이 기다렸소. 이제 나도 갈 때가 된 모양이오. 잎이 지고 꽃이 피는 이치처럼 내 육신이 새우러지면 우리 영혼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명균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꽃밭에 누웠고 그윽한 꽃향기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듯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일생의 과업을 마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명균이 세상을 떠난 뒤 후대 사람들은 서연의 무덤가에 피어난 그 꽃을 상사화라 불렀다. 서로를 간절히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이었다. 사람들은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하는 그 꽃을 보며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부부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와 악행은 반드시 드러나고 진실은 마침내 승리한다는 인과응보의 교훈을 되새기곤 했다. 김진사 댁터는 사라지고 자풀만 무성해졌지만 뒷산 양지바른 언덕에 피어나는 순백의 상사화 군락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피어나 천리 밖까지 그 향기를 전하며 세상의 모든 억울한 넋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꽃잎들은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으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